일단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슬로우 리딩 이제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번에.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첫 부분 읽었을 때도 괜찮고 지난번 슬로우 리딩도 괜찮고 소감을 간단하게 참가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 리딩 이번에 하나 틀렸더라고요. 처음에 읽으면서 이거 나오겠는데 했는데 그 체험담 나오겠는데 했는데 체험단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안 넣고 그냥 이제 읽었더니 이거 그래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걸 틀렸고 그래서 세세하게 읽으니까는 더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전체를 읽을 때보다 그래서 이게 어렵구나.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가 작가님은 이제 뭐 대놓고 쉬운 상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지? 그럼 이것도 다 상징인가? 쓴 단어들마다 이렇게 좀 걸리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 이게 진짜 초심자한테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작가의 뜻을 다 알고 책 읽기는 어렵다 이거를 이제 또 한 번 느꼈는데 뭐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휘리릭 지나갔던 것들도 이제 다시 이건 뭐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어, 되게 또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못 예. 보고 전체 읽을 때 못 보고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좀 머릿속에 오히려 더 남는 그래서 네, 역시나 좋은 시간이었다. 세세하게 보셔서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저도 그래요. 그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려고 하면 그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딸도 이번에 플로리딩 문제 풀고 너무 궁금한 거 없니? 했더니 책을 딱 짚고는 받아 적어 엄마 하더니 계속 질문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막 이러면서 적긴 했는데 그 다른 분들도 되게 짧은 범위에서 하니까 되게 문장을 막 샅샅이 훑어서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슬로 리딩이 아니라 이 온라인 독서 모임까지 결합이 되니까 이것은 슬로 토파보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토파보기 수준으로 같이 해서 저도 약간 보물찾기 하듯이 대답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많은 분이 그러셨겠지만 22페이지가 챕터 4의 마지막 부분이 다시 읽으니 또 되게 짠하더라고요. 많은 부분, 뭐, 이렇게 그리움도 녹아져 있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이런 서글픔도 묻어 있고, 그래서 되게 짠하게,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들이 5학년이라서 같이 이제 신청해서 지난주에 그 문제도 둘 다 풀어보고 엄마가 이렇게 와서 들으니까 엄마 이게 뭐야? 그래서 어린 왕자 이거 줌 수업이야. 너도 와서 들을래? 그랬더니 나도 들을래. 그리고 와서 같이 들었는데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어?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얘한테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뭐, 그 사막에 대해서 이제 해석했던 그런 똘똘한 친구도 있는 반면에 뭐, 우리 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도 완독을 하고 엄마 다 읽긴 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그런 감상평을 얘기해줬고 뭐 지금은 그렇게 읽었지만 또 제 나이가 돼서 아니면 20살이 넘어서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이걸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뭐 앉아서 뭐 문제를 풀어 뭐 같이 수업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해보는 게 참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좀 힘들게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슬로우 리딩 할 때마다 독서 퀴즈 세트도 그렇고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들어 할성 식품 빨리 빼셔야 돼요. 이런 인위적인 독서 솔루션은 빨리 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게 이면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 원래 슬로우 리딩 자체가 중학생부터 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저희가 초등 슬로우 리딩 없앤 이유도 이게 너무 좀 이벤트처럼만 되고 실제 슬로우 리딩에 그걸 못 가서 그래서 사실 없앤 부분도 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지금 슬로우 리딩에 참여해서, 저는 다시 좀 읽으면서 배우려고 하고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책 읽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어서. 근데 이 신청도 제가 참관으로 신청한 줄 알았다가 헉, 잠깐 아니네. 막 그래. 아, 그래. 내가 슬로우 리딩 참여 고민하는 분들의 문턱을 낮추자 하고 함께 좀 배우려고 신청을 했고 저도 이거 문제를 풀 때 막 새벽에 아이 재우다가 잠들어서 깨서 막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너무 궁금해져서 자꾸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는 슬로우 리딩 문제를 푸니까 그 정보랑 섞여서 저 슬로우 리딩 문제를 풀고 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만의 너무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면서 다시 상징에 집중해 보려고 했는데 쉽다고 하셨는데 저는 내가 해석한 이 상징이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임을 하면서 같이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무님이 상징 읽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하다가 질문을 좀 올려주셨어요. 질문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데 애들이 이제 막 오 엄청나 막 이러면서 이제 감탄하면서 상징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상징 읽기를 그냥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슬로우 리딩 질문지의 질문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혀질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하시면서 좀 그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학교에서 하는 원책 읽기도 제가 알기로는 4학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4학년도 빨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 그냥 이게 이해되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해되는 그 능력이거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토끼와 거북이 읽고 나면 그냥 토끼와 거북이 재밌어 하고 알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적으로 해석된다기보다는 느낌으로 알겠는 게 애들은 어린 친구들은 좀 열려 있어서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이 슬로우 리딩에서 상징 읽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처럼 머리가 딱딱해진 어른들은 그 느낌이 잘 안 열려. 잘 안 열려서 이거를 이제 지적으로 해석, 내가 받은 전체 느낌을 이제 지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라서 사실 초등학생들이 따라오기에 좀 버거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도 이 책도 대놓고 그냥 어른들을 위해 써서 미안하다. 사실 어른들을 위한 동화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도 같이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그 사막 해석했던 친구처럼 애들 중에요 꽤 있어요. 이게 그냥 열려 있는 애들이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그게 맞아.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뭐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 좀 이런 건데 이게 열려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적이고 좀 이렇게 이론 그 뭐야 논리적인 친구들은 청소년이 돼서 하는 게 더 낫고 또 정서적이고 좀 이렇게 느낌이 열려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성인을 위해서가 사실 주택계신 게 맞아요.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의 독서 레벨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런 거를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전혀 모르면 아이하고 대화하다가 애들한테 무시당하십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나의 독서, 성인인 나의 독서를 생각해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읽고 사실 이게 말이 상징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가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알아듣는 방법이거든. 꼭뭐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을 읽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독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의미를 해석해내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즐거운데 이대로도 좋을까요? 당연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그대로 두셔야 돼요. 야, 너 어린 왕자 비행사인 거 알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오히려 해석하는 것이 아이의 그걸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우 리딩 참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어른이 돼서도요. 이게 이면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면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알고만 있어도 이게 독법이 책을 읽다가 뭐 하나씩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슬로우 리딩을 참여해서 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세세히 들여다보고 세세히 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웠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요. 생각은 이제 큰 거부터 하고 작은 걸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을 판단할 때도
큰 거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속한 정당이 어디지? 그럼 그 정당의 역사가 어떻지?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어떻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점점 좁혀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라는 건 이제 큰 거부터 해야 되는데 상징도 사실 똑같아요. 상징도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 전체를 놓고 일단 그 큰 그림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1에서 4 맥락, 4 소목차의 맥락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이 일단 어린 왕자고요. 제목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왕자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책은 어린 왕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알 수 있죠. 책은 다 두 갈씩이기 때문에 첫 부분 핵심을 얘기한다. 근데 첫 부분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렸더니 어른들이 이 모자네 이래가지고 이제 빡쳐가지고 그림을 그만뒀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부분이 핵심을 두 갈씩으로 이라는 전제로 놓고 보면 그러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던 얘가 어린 왕자인가 추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확정은 아니에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내가 자고 있는데 깨워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고 상자 그림. 요 지점을 봤을 때 맞네라고 확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네. 이제 근거가 확실하게 이제 뒷받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터키 천문학자 얘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번 1에서 4 소목차의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요 전체 맥락을 쭉 이제 한번 짚어봤는데 이게 왜 짚었냐면 상징은 사실 맥락상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과 상자 속의 양 그림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왕자가 양 한 마리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 뭐 사막 지난번 했던 거 다 전체로 놓고 보면 어린 왕자가 상징하는 바는 확실하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 그거는 뭐냐? 그거는 작가가 맥락상에서 명확하게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걸 주고요. 세세한 것들은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열려 있는 상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지, 뉘앙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폭을 넘어서지 않으면 다 맞는 해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맥락하고 벗어나서 해석이 되면 맥락하고 반대 방향으로 해석이 된다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지만 그 맥락의 전체 흐름하고 맞으면 그 개개인의 해석이 다 맞는 해석입니다. 제 어린이들인데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요 어린이들은 듣다가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막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체험담 보아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원시림에 관한 책 제목은 왜 체험담이었을까요? 체험보다는 목격담이나 경험담 같은데 왜 책 제목을 첫 줄에 썼을까요? 이걸 꼭 상징을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느낌적 느낌으로 이거 체험담인 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맥락이 없어요. 이거는 전체 흐름에서 뉘앙스를 받쳐주는 정도의 것들이라. 그냥 저는 딱 느낌에 이 책 자체가 체험담 같은 음,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체험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네, 중요한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라서 목격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몸으로 느껴지는 1인칭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음. 아닐까. 그냥 오, 느낌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 이 왜 작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니네가 내 글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할까 봐 B612 이렇게 숫자도 붙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 이거 진짜 체험한 거야. 이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체험담이라고 책 제목을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모모님의 의견입니다. 6살 아이가 볼만한 책이니까는 이런 그 원시림에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네가 체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볼 수 있어. 약간 그렇게 소개한 그런 책 진짜 책이 아니었을까? 작가가 읽었던 예, 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음, 전 체험담이라고 할 때 그냥 원시림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거기에 가면 어떤 동물들이 있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거기 가봤는데 야 엄청난 막 보아뱀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 막 이렇게 느낀 것처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더 혹하면서 "헉, 그래? 하면서 약간 의시되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걸 경험해봤고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의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죠? 이 작품에서 생텍쥐베리가 되게 공들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동화잖아요, 동화. 근데 이거를 실제처럼 느끼게 해주려고 전체 이야기 톤은 동화인데 이게 실제라는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담이라는 책 제목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확실히 굉장히 강하게 이게 첫 줄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작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게 아까 모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도 이 어린 왕자 다 읽고 체험을 해라. 체험을 하란 말이야. 사막에 떨어져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 왜 하필 보아뱀이냐. 그리고 보아뱀이 삼킨 것은 왜 하필 코끼리냐. 뱀은 어린 왕자에게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보아뱀이고 왜 하필 코끼리냐. 맹수 많은데 이것도 이 책 전체의 맥락을 깔아놓지 않았어요. 생텍쥐베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적 느낌으로 그냥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석이라기보단 감상에 가깝겠네요. 저는 그 이게 통째로 삼키는 이미지가 음. 그 바오밥 나무가 별을 잠식하고 통째로 이렇게 잠식하는 그런 이미지랑 오버랩 됐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긴 했고요. 더 연결을 못 시키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데 그거를 무슨 뭐 맹수라고 해서 호랑이나 사자는 씹어먹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없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중요한 건 그런 걸 음. 표현하려면 통째로 삼킨 그런 이미지가 필요해서 이거를 저희 딸도 질문한 게 아니 그 여러 원시름에서 봤던 여러 장면이 있을 텐데 여러 사진이 있었을 텐데 그 체험담이란 책에 왜 이 그림에 매료됐을까 그거를 질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째로 삼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거를 말하기 위한 이미지로서 끌어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뭐, 예, 음.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코끼리로 정한 이유가 뱀이 삼킬 수 있는 동물 중에 이제 상상했을 때 현존하는 동물 중에 이제 가장 크고 큰 동물이라고 하면 이제 코끼리지 않았을까. 코끼리 말고 뭐 다른 걸 생각한다면 공룡이나 아니면 뭐 고래나 공룡은 존재하지 않고 고래는 물속에 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동물이 코끼리가 아니었을까. 그 같은 의견을 또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서은진 님이 뱀이 삼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라서 이렇게 지금 그 채팅창으로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재원님은 자신의 거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삼켜버린 어린 시절을 코끼리로 표현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도 느끼셨다고 하고요. 아, 코끼리를 삼키고 오랫동안 소화시킨다는 게 타인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로 생각됐다고 이수빈님도 얘기해 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뱀이 순수했던 인간을 타락시켜 속세로 보내는 것처럼 거대한 뱀은 순수함을 삼키는 어른들의 세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댐님이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알 수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생텍쥐베리가 여기에 뭘 깔아놓질 않아서 지금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다 맞을 수도 있고 이건 저의 개인적 느낌입니다.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 보면 뒤에 또 질문 나오지만 육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육. 그냥 저의 느낌으로는 좀 어땠냐면 뱀 하면 혐오스럽잖아요. 무섭고 그 생텍쥐베리가 서술할 때도 무섭고 혐오스럽고 막 이런 식으로 서술하잖아요. 막 코끼리도 삼키고 나서 막 소화시키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6이라는 숫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7살로 해도 됐을 텐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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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됐을 텐데 굳이 6으로 했잖아요. 뱀은 혐오스러운 거야. 6은 나쁜 숫자야. 이게 사실은 성장하고 나서 받아들이게 되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보면 겉으로 보면 혐오스럽고 6은 사람들이 다 나쁜 숫자라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뱀으로 하고 오히려 그래서 6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어른들의 딱딱한 생각 이걸 좀 전복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코끼리인 이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제일 큰 것.
뱀이 글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 꼭 뱀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평온한 말님이 질문 주셨는데 처음에 나온 거는 뭐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죠.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끝에 다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이건 전체 맥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왜 뱀 끝에 다시 나와가지고 어린 왕자를 꽉 깨물어 갖고 별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듣다가 어머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이쁜 꽃님께 들었는데 생텍쥐베리가 뼛속까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으로 보면 그 뱀이라는 거는 세상을 알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 그 1년 동의 시간 동안 지구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많은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뱀에게 물렸다는 게 상징적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일 수 없는 세상을 알아버린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 모모모님의 해석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작품 전 안에서의 맥락으로만 생각하셔도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 제 식대로 이해한다고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 나왔잖아요. 뱀이 뭐를 휘감고 있고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나 뭐 이제 공격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물어 죽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서 이제 어린 왕자를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줬잖아요. 뱀이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뭐 죽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보아뱀이 초반에 이제 이 작품의 핵심으로 나오는 이 보아뱀은 진짜 나, 어린 시절의 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잖아요. 나의 어떤 대표적인 그림, 이 보아뱀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그 뱀한테 아, 그러면 역으로 그 본래의 나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건가요? 어, 비슷해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에서 자꾸 뜸을 들이는 이유가 맥락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를 많이 하면 문화사 쪽으로 이제 모모모님처럼 확장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작품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책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 똑같은 그 뱀에게 여우한테 물리는 것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뱀한테 물리잖아요. 어린 시절의 내가 잃어버린 나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존재로서의 뱀. 어린 왕자가 살던 그 B612 행성이라는 게 진짜 어린 시절의 나가 그 행성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어린 왕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왕자 살고 있는 그 행성 자체가 내면으로 그래서 화산도 나오고 바오밥 나무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 행성이 그런 곳이라고 치면은 어린 왕자가 그곳에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 사업가가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태워준다던가 이러면 안 맞잖아요. 거기에 돌아가려면 무엇의 세례를 받아야 하냐 하면 원래 나의 세례, 원래 나로 돌아가야 어린 왕자가 지구가 아니라 B612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게 되게 좀 시적인 은유기도 한데 숨이 상관하지 않습니까? 자의 본질이 드러날 때도 뱀으로 드러나고 어린 왕자가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도 뱀에게 물려서 돌아가고 바꿔서 얘기하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릴 수 있는 나를 데리고 현실로 갈 수 없다라는 현실 세계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나의 어린 시절을 표상하는 이 뱀을 통해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작품 안에서 같은 것이 계속 나올 때 특히나 이 뱀처럼 처음과 끝 중간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오면 이 뱀이라는 존재는 그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작품 내에서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 사실 작품 내에서 맥락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모모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문화사 쪽으로 확장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뜸을 들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뭔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앞뱀, 중간뱀, 뒷뱀 이걸 한번
뱀 이미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게 그려보시면 하는 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 6. 숫자 6은 이제 방진희님, 겸손한 아름다움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저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벌써. 딴 분들 다른 의견 있으면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다. 6이 되게 보니까 되게 양면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딱 6 했을 때는 666?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막 딱 그게 생각이 났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되게 서양에서는 뭐 평형이나 조화나 균형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질문 중에 왜 6살이냐라는 게 제가 이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도 만 6세라고 하는 것이 그 어린이의 어떻게 보면 유아의 마지막 그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7, 8세가 되면은 이제 점리도 빠지고 면역계도 다른 체계로 넘어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그 6살이라고 하는 게 갖는 그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7살 때 이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8살 때 이러면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6살이라고 하는 그거 상징도 있겠다라고 음, 하고 그 어른들의 6? 약간 거부감이 드는 그런 숫자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B612네 6이랑 12, 620이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네, 그냥 했습니다. 620이 생각 못했어요 저는. 620이죠 620이. 612. 네. 저는 지금 들은 생각인데 비행기 조종사가 가지고 있었던 물이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양의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완성이라고 봤을 때 7이라는 그 숫자가 완성되기 전에 그 완성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미완성인 상태를 6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6살 때 읽은 책이면은 진짜 어린이가 되기 전에 정말 멋모를 때 읽었던 책이라든지 아니면 6달 동안 잠을 자는 보아뱀이라고 하면은 이제 7달째 되면은 보아뱀이 깨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음, 6살에 직업을 잃었다고 하면은 이제 직업을 잃었으니까 그 다음엔 직업을 다시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으로 가기 위한 직전의 단계를 6으로 보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맥락 전체에서 작가가 충분히 이거야 하고 주는 것들은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지금 우리가 다룬 질문들 중에 처음에 나오는 뱀, 끝에 나오는 뱀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열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양정희 님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방금 다뤘던 거 숫자 6, 뭐 체험담 이거 사실은 굉장히 뉘앙스적인 거라서 막 지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이거 이런 느낌이네.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체험담 말고 경험담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뉘앙스가 좀 죽어. 6 안 하고 7 하면 뭔가 좀 느낌이 어긋나. 이런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해석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해석을 할 만큼 생텍쥐베리가 뭘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그냥 이런 거는 해석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독자한테 뉘앙스의 충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밀하게 배치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해석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냥 감상의 영역일 뿐인 것이지. 근데 그 앞뱀, 뒷뱀 이거는 좀 해석 영역이긴 합니다. 나머지는 아니지만 직업 얘기 이것도 직업도 사실 느낌적 느낌인 지점인 건데 이거 냉정과 열정 사이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나는 화가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는데 왜 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걸 선택했을까? 비행사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이제 우선은 일할 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그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후에도 그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이 그 보아뱅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어른들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어른이 됐을 때도.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고 하늘을 이제 날아다니는 그런 직업이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이 어린 왕자를 또 이제 별에 보냈으니까는 그 어린 왕자와 되게
인간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높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 비행사가 아닌 이상. 그래서 되게 잘 맞는다. 그런 느낌들이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전형적으로 이제 뉘앙스의 문제인데 만약에 직업이 펀드 매니저야. 나는 펀드 매니저가 되었다. 작품 전체 이미지가 확 뉘앙스가 확 붕괴되잖아요. 건축가가 되었다. 이거 이상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말 못하고 막 이런 거에 답답해하는 어릴 때 보아배 코끼리 잡기 보아배를 그렸던 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직업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 대단한 상징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데 많은 경우에 소설 작품에서 직업은 이런 정도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인물의 성격이나 정체성의 어떤 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나은 이 느낌을 전달하기에 이거보다 더 나은 직업이 없는 측면이 있죠. 자, 이번에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건데 어린 왕자의 정체성에 관한 건데 얘 왜 혼자만 사느냐? 왜 부모 없냐? 요거는 이제 띵킹님하고 예뻐질래님 그리고 함께 다뤄볼 수 있는 질문으로 어린 왕자가 사는 곳은 왜 아주 작은 곳일까요? 민트 초코 부인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왜 혼자 사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 책 읽었을 때 이 질문을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어머,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딸이 요거를 좀 되게 인상 깊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왜 되게 외롭게 사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이러면 우울증 안 걸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자인 자신이 진정한 말동무 하나 없이 홀로 지냈다고 어른이 돼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내면을 드러내는 거면 당연히 혼자 지내는 거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모 형제랑 같이 있으면 이야기 전개가 안 돼. 이게 뭐 부모님 뭐 간섭하고 옆에서 이러면은 이야기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너 장미한테 왜 그래? 네, 왜 이래 뭐 빨리 물 줘 막 이러면 너 화산 왜 청소 안 해 너? 그래서 그런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음, 단순한 이유로도 그런 것 음. 같고 저는 아까 그 비행사로도 생각한 게 얘가 내 별은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우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곧장 가봐야 뭐 멀리 갈 수도 없어 이러면서 약간 우울해하는 그런 거랑 이제 막 비행사로 날아다니는 거랑 그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도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는 얘기 주고 가는 게 그 어린이들은 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이제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특히나 이게 더 자기만의 세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혼자 이렇게 좀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한 거 그런 세계가 아이들은 자기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등장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을 표현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이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사는 행성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볼 때, 너무 좀 외로움, 고독 이런 게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나의 그런 어린 동심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지키고 싶었던 소중하게 보이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계속 지키고 싶었던 그런 가치들이 이 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행성에 그렇게 작은 장미 말고 조금 더 몇 개가 더 심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물이라도 뭐 이렇게 몇 개, 조금 한두 마리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있어만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는 그러한 존재가 없었던 거 아닐까? 그만큼의 충분한 내가 받고 싶었던 그러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못 받은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금 느루숨님이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며 내면의 외로운 자아는 척박하고 작은 곳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잖아요. 가족도 있고 뭐 이렇게 살지만 이게 문학 작품에 사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승하 시인의 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태양계 밖 가장 가까운 별은 뭐 켄타우로스 자리에 있는 무슨 행성이다. 그 거기서 몇 백만 광년이다. 그것까지 거리가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리가 그 정도다. 이런 식의 비유로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외로운 존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는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도 한데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죽음을 이 철학하시는 분들은 보면 죽음을 같이 데리고 살거든요. 죽는 순간을. 그러면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금 누르스님 얘기처럼 우리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다 보니 가족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막 이렇게 끼어서 살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잠시 망각하는 거예요. 잠시 망각하지만 어떤 삶의 순간에 직면하면 그 외로움이 아주 세게 일어나잖아요. 생택지베르처럼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런 외로움들 더 세게 느끼는 거죠. 더 세게 느끼는 게 우리는 안 외롭고 그 사람은 외롭고 이렇다기보다는 우리도 외로운데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는 거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 더 세게 느끼는 것일 뿐 누구나 혼자고 누구나 외로운. 근데 보면 그 행성에 장미 있지 않습니까? 장미? 저는 사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안 느꼈냐면 외롭나? 왜냐하면 이 행성에 장미도 있고 장미가 있죠. 장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행성으로 날아 들어온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나를 투영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다 한 분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는 부모였고 부모 입장에서 어렸을 때 또 아이이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져서 이 질문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면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가져볼까요? 외로움에 대해서. 삶이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사막 민족의 어린 왕자 또래나 여자 혹은 노인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불시착한 어른 비행사일까요? 그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작가가 사막에서 그 비행기 조종하다가 조난당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사막에 이제 조난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작가는 많이 고독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 같고, 그 어린 시절의 자아도 만났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었던 부분이 그 장미에게 유리막을 씌워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 왕자가. 그 상황이 전쟁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고향에 연인이 있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그 연인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그 얘기로 쓴 게 아닐까. 나의 장미에게 그 유리관을 씌워줘 그 얘기를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작가가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의 의도와 의미를 해석을 했잖아요. 사막 민족의 어린 왕자 또래의 여자 혹은 노인이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막일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로 설정하면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살던 사람인데 그냥 이러면 이제 이 생텍쥐베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뻐질레님이 질문 주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현실성 있지 않느냐, 그게 더 개연성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도셨을 것 같은데 사막 민족이었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 구조가 다 붕괴돼 버려요. 전달하고자 하는 게 출발이 안 되고 다 붕괴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 고립돼서 진짜 나를 만나는 얘기잖아요.
이야기 설정이 이렇기 때문에 화산 느루숨님 질문입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아침밤 대오는데 꼭 알맞은 화라산 둘, 사화산 하나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단서가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오고 끝이에요. 이 화산 얘기는 한 번씩 언급되긴 하는데 맥락으로서 언급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언급만 되고 넘어가는 식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추측이라도 내가 그 감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B612에서 화산은 무엇이냐? B612는 무엇이고 그러면 화산은 이거겠구나. 뭐 이런 정도까지만 가능하겠죠. 이 별이 이 어린 왕자가 사는 어떤 내면이라고 하면 화산이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터지잖아요. 네, 내면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터지는 그런 것들. 뭐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뉘앙스를 느낀 게 뭐 바오밥 나무나 그런 싹들도 씨앗들도 그거를 제때 이렇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딱 별을 잠식해 버리는 어떤 그런 존재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내면으로 보면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면 예를 들면 뭐 분노도 잘 관리하면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동력이 되듯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수동력이 되듯이 뭐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 살아있음을 무엇인가를 돌봄으로써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정혜진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모모님하고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B612 행성이 어떤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내면이라고 한다면 바오밥 나무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갖고 있는 위험성인데 이게 불이고 뜨겁고 폭발하고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뭐랄까요 욕망 이런 쪽보다는 감정, 정서 이런 쪽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이게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 감정이라는 기제가 하나의 기제가 다른 면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사실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 살아있는 존재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을 수 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 잠식당해서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 해석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아주 슬쩍 깔아놓은 거라. 화산이라는 것의 물성을 생각해 보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만 나의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얘 ADHD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랑 똑같아요. 이거 재밌었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뭘까요? 담지맘님하고 꼬마주님이 주신 질문. 저는 이게 그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어린 시절의 자아를 이제 다시 마주하는 그런 거여서 딴 거 신경 끄고, 자, 나를 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어린 왕자가는 이제 말을 하는 걸로 듣지 않고, 야, 나를 봐. 지금 중요한 거를 너가 지금 이때까지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지금 다시 나를 마주해. 내 말을 들어. 이런 의미로 얘가 말만 하는 애로 나온 것 같았어요. 어린 왕자랑 아이랑 자꾸 저희 아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아이들은 정말 분명히 들었을 텐데 못 들은 것처럼 그냥 확 지나가기도 하고 상황이 상관없이 갑자기 막 무슨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린 왕자에게 지금 내가 한 질문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기도 했고, 그냥 대답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또 느껴졌냐면 이 비행사 나가 똑똑한 보이는 사람들한테 보면 보여주잖아요. 1번 그림 딱 보여주고 이게 뭐야? 모자네. 그러면 이제 입 닫고 이제 골프 치는 얘기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 나타나는데 얘 못 알아봐. 어린 왕자를. 어머, 얘 사막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 왜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너 혹시 어디서 왔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어린 왕자를 자기가 정작 어린 왕자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그 보아뱅 그림 보여줬을 때 못 알아보는 사람들하고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처럼
어린 왕자 입장에서 얘가 못 알아보는 거야, 나를. 못 알아보니까 네가 묻는 질문이 여기 나오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질문. 집 얼마짜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 몇 살이야? 형제 몇이야? 이런 류의 질문이 어린 왕자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하면 지할 얘기만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왕자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얘가 하는 질문이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진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왜 중요해? 내가 뭐 타고 왔는지가 왜 중요해? 이런 느낌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장서사라면 비행사의 성장서사다.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게 되는 이 비행사의 성장서사가 아닌가. 천문학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자. 이게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아이러브 상상님이랑 이쁜꽃님이랑 민트초코 부인님이 주신 질문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왜 튀르키예 이게 터키 천문학자잖아요. 터키 왜 하필 터키인가 싶기도 하고 터키 옷 입고 갔을 때는 아니야 틀렸어 했다 양복 탁 빼입고 가니까 오 맞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황제가 막 야 전통 옷 금지 막 사형에 처한다 막 이거 왜 이러는 거냐 대체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거냐 비교적 굉장히 명징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계속 밑밥을 깔잖아요. 사장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선녀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진짜 이야기인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밑밥을 까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른들, 숫자만 좋아하는 어른들에 대해서 딱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터키에서 20세기 초에 그렇게 서구화를 추진했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맘때. 그래서 모자법, 뭐 복식법 이래가지고 그런 패스라고 하는 그런 모자나 그 정통 의상 못 입게 하고 실제로 서구화를 추진했던 이력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그가 이해 맥락상에서 그런 밑밥을 까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어른들의 그런 본질을 어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로 읽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좀 꼬집어 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겉모습이라든지 어떤 것을 치장하는 거에 혹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숫자를 얘기하면 좀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른들은 이게 뭐 얼마고, 뭐 이거는 몇 번째, 세계 몇 번째에서 만약에 뭐 어떤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신뢰가 가고 실제로 어떤 숫자나 그런 통계를 들었을 때 진짜인가? 내가 직접 찾아보려고 잘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쉽게 전해지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를 숫자가 아니라 생각을 해봤거든. 다른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뭐 자작나무 뭐 별, 뭐 소나무 별, 어디 옆에 있는 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그것에 사람들이 이게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별 이름이 저래. 그리고 실제로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고 몇 개가 있고 우리는 인간 생활에서 그러한 확률적이나 야 지금 어떤 게 연구가 조사가 됐대 하면서 숫자로도 분석하기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동심이나 그러한 것들 잃어버리고 있는 어른들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책 읽으면서 이 책의 주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모자로만 알아보는 어른들 대 현실판 변주. 터키 천문학자가 발표한 건 본질적으로 맞았던 거잖아요. 터키 옷을 입고 나왔더니 그 본질을 못 봐. 이 사람이 발견한 그게 사실이라는 걸 못 봐. 왜? 터키 옷 입고 있으니까. 못 보고 있다가 야, 다 금지, 사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복을 입고 와서 얘기를 했더니 오, 맞아.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냐 아니냐는 이 사람이 발견한 그 설명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고 옷을 뭘 입었냐가 정답이냐 아니냐를 가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못 알아보는 어른들의 현실판. 우리가 과연 흐림 없는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야, 터키 옷 입고 나와서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그러고 똑같은 얘기를 양복 입고 와서 했더니 맞아?
이게 맞니? 이런 거죠. 이게 맞아 이게? 나도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이고 문화적으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다른 지점, 그 사람의 진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드러나 있는 여기서 숫자라고 얘기되는 다른 지점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못 알아보는 이게 단순히 동심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 본질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화에 볼 그 행성에서 만나게 될 그러한 어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쩔어 있는 우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성들 때문에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 에피소드가 그 별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요? 그냥 이게 없었다면 그냥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이 동심인가? 그런 상상력인가? 이러고 말았을 건데 이게 있어 줌으로 해서 우리의 눈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가를 숫자로 대변되는 그런 지점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가를 이 에피소드가 있어서 딱 잡아준 무게를 딱 잡아준 에피소드. 이게 없었으면 약간 이야기가 떠서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무게 중심을 잡고 딱 내려주는 역할을 현실에 발붙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님이 주신 질문인데 옛날 옛적 한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책에서는 선녀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근데 어른들이 못 알아들어서 이런 식으로 쓴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이런 선녀 이야기식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진실하게 보였을까요? 이거 옛날 옛적에 선녀가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 방식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실하게 보였을까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내가 어렸을 때 그렸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막에 있었어. 6년 전이었지. 이렇게 하고 싶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코끼리 삼킨 어린 보아뱀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게 숫자만 알아먹는 어른들 때문이야.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야. 그러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이게 더 진실해 보였을까? 선녀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터키 천문학자 얘기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녀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이렇게 뭐 더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치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얘기, 정말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화나 이렇게 오랫동안 들려져 오는 이야기들이 딱 거르고 걸러서 딱 그런 걸 상징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인간의 본질이라던가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려주는 얘기가 뭐 앞에 밑밥 깔지 않고도 뭐 숫자 얘기나 뭐 이런 걸 깔지 않고도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얘기라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일테면 선녀 이야기식 사막이었어. 어린 왕자가 나타났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책의 비유로 치면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리는 거야. 알지? 어린 왕자 누군지 알지? 다 알아볼 수 있잖아.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린 왕자가 네가 잃어버린 그 진짜 원래 너라는 거 알잖아. 아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보여주면 돼. 바로 그냥 코끼리 삼킨 보아뱀 그려서 보여주면 돼. 그럼 보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 어떻다? 못 알아먹는. 심지어 속을 그려서 보여주면은 지리 공부나 수학 공부 좀 하지 그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빙빙 둘러서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자 어린 왕자 얘기야. 자 봐봐. 자 어린 왕자 얘기 지금 시작할게. 코끼리 삼킨 보아뱀 그림 그렸어. 근데 어른들이 야 그거 모자잖아. 야 너 그런 그 쓸데없이 야 그 보아뱀이든 아니든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 이 자식아. 이런 말로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기 그만뒀어. 자 근데 내가 다 커가지고 사막에 불시작했는데 어린 왕자라는 애가 나타났어. 어린 왕자 누군지 알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님들이 알아들으시잖아요? 라고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바로 앞에 있던 터키 이것도 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들으시잖아요의 굉장히 중요한 일환이에요. 제가 왜 상징을 읽는 것이 막 무슨 대단한 고급 기술 이런 게 아니고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알아듣는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기술이라기보다는 곧이곧대로 알아듣는 법. 이게 굉장히 상징 읽는 연습을 하기 좋은 책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상징으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본질로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본질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깔아주잖니 지금. 보아뱀 그렸다가 어린 왕자 해서 상자 또 얘기 나왔다가 야 근데 이거 못 본다는 게 있잖아. 이런 측면만 있는 거 아니다. 터키 천문학자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못 보는 거야. 이것도 보아뱀 못 보는 거 똑같은 거야. 하고 쫙 친절하게 배치를 해놨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다 집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두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명 있는 경우도 있고. 똘똘이 너 공부해야지. 왜? 얼마 안 돼? 얘들이요. 얘들 공부는 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중요합니까? 먼 미래를 언제 올지 그렇게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우리가 만든 겁니까? 어린 왕자의 입장에서 보면 야 비행기에 그게 중요해 지금?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왜 장미의 가시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진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거. 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터키 옷을 입었느냐, 양복을 입었느냐로 눈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우리 그 쪽지 편지의 주인공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린 왕자 읽을 때 두 가지 결로 읽혔는데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잃어버린 혹은 내가 스스로 가둬버린 나의 원래 이런 개인적인 지점도 있었지만 이 눈이 흐려진 어른들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이요. 세계대전을 늘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또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눈이 흐려진 것이 개인적인 어떤 동심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서로를 죽고 죽이고 싸우게 된 것도 다말 따져보면 야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어린 왕자 입장에서 보면 야 그냥 저 손에 좀 봐.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린 왕자는. 이 생텍쥐베리의 깊은 슬픔이 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작가의 깊은 슬픔이 또 느껴져서 특히 이제 터키가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오스만 투르크의 분리해체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터키 천문학자라는 것도 굉장히 좀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 우리 어린이들 대단합니다. 이 지루한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대박. 제가 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어린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계신 어린이들이 계세요. 세상에. 오늘 선생님이 어린이들 듣기에 굉장히 저 뭔 소리야 싶은 얘기를 우리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코끼리를 삼킨 보합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재밌었고, 네, 이게 마지막에 이거 제가 올린 질문인데, 삶을 이해한 사람, 이렇게 친절하게, 어른을 위해서 이렇게 써줬는데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생텍쥐베리한테 죄송하고, 또 그 제 자신한테도 이제 좀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로 첫 그 슬로우 리딩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그냥 뉘앙스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앨리스님 질문이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이
보아뱀, 그러니까 코끼리 삼킨 보아뱀 그림이 어린이들도 뭔가 설명이 필요한 그림 아닌가요? 뭐 그랬는데 실제로 아이들도 사실 이거를 딱 이제 알아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아이들이라면 이게 그냥 자기만의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자 이게 아니라 뭔가를 상상해서 뭐 다른 걸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어린 왕자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얘기하고 서로 궁금해하고 그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것들을 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이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본질을 보는 것과 함께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낯설게 보는 부분들, 어린아이처럼 낯설게 보고 그런 세상을 또 달리 한번 봐보고 그런 거를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아들이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1회차에 이번에도 이번에도 사실 중간에 와가지고 공독쌤 얘기를 많이 듣고 갔어요. 그래서 뭐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듣더라고요. 듣다가 한 10분 전쯤에 졸고 있길래 가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뭐 같은 책을 읽고 엄마랑 같은 책을 읽고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렇게 같이 줌 수업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아이가 뭐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듣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네,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을 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좀 잘못 빗나가고 있던 것도 다시 바로 잡는 것도 있었고, 아, 그리고 내가, 나도 이 보아뱀을 참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 돼버렸네. 이걸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린 왕자와 같이 이러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싶고, 앞으로 독서 모임, 네, 남은 슬로우 리딩도 기대하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린 왕자 슬로우 리딩을 하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1회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작품이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걸 사실 다 떠먹여 주거든요.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이 친절함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우 리딩 7회차를 통해서 진짜 친절하네. 하나하나 다 먹여주네.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듣기만 하면 되네. 이거를 한번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통독 이후에 첫 부분이라서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 부분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하고 이해를 하시면 이 다음부터는 그 친절함으로 쭉 가면 되거든요. 쭉 가면 끝까지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해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뒷부분도 이제 꼬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서 그래서 제가 불안이 살짝 들어요. 오늘 과연 내가 잘, 잘 설명을 드린 게 맞을까? 이 친절함을 잘 전달해 드린 게 맞을까? 이게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이고 오늘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회차에는 다른 행성 가기 직전까지 할 겁니다. 굉장히 또 짧아요, 분량이. 짧으면 어떻다고요? 짧은 문제는 어렵습니다. 한 20 몇 페이지에서 8문제, 10문제 이렇게 내려면 어려운 거 아시죠? 이번에 읽으실 때요, 좀 열의가 있으시면 아이들 말고 성인분들은 처음부터 요번 분량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번 분량만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요번 분량까지. 어린 왕자 되게 짧아서 어른들은 사실 이렇게 읽어도 괜찮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